안녕하십니까. 행복의 바탕 한글 문해력 교육으로 오늘 이야기할 열양초등학교 교사 오범석입니다. 한글 문해력 교육을 행복의 바탕이라고 했는데요. 이 행복의 바탕이라고 한 이유는 저 뒤에 가서 이야기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는다는 것, 즉 문해력의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읽기 이해력이란, 자, 읽기에 대한 단순 이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단어 읽기 곱하기 언어 이해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단어 읽기는 저희가 단어를 음소 단위를 조합해서 읽을 수 있는, 즉, 해독하는 능력을 단어 읽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것을 읽고 나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언어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건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읽는다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질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 첫 번째로 왜? 그럼 과연 왜 문해력을 키워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결과는 EBS에서 나온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3의 문해력을 평가한 결과 초과 수준, 적정 수준, 미달 수준은 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달 수준이 27%나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3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이 한 1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문해력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생충, 베이비시터, 남 반도체 금일은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두 가지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생충이라는 거를 중3 교실에서 기생충에 가제가 원래 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제목이 정해지기 전을 의미하는 가제라는 뜻으로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제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제라는 뜻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제가 랍스타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고, 그다음 베이비시터는 보모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베이비시터가 보모라는 건 아는데 보모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수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 반도체와 금일은 저희 반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반도체가 저 6학년 사회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아이들이 반도체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글씨체 중에 하나 아니냐고 했던 그렇게 약간 웃긴 그런 일이 있었고요. 금일은 우리가 보통 가면 이제 금일은 영업을 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일을 금요일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좀 문해력의 그 어휘력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요즘 나오는 용어들인데 스합주의라는 건 스크롤 압박주의라고 해서 긴 글을 읽을 때 스합주의, 그래서 스크롤 많이 해야 되는 긴 글이 많다 해서 스합주의. 그다음 TLDR은 too long don't read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긴 글을 읽지 않는다. 그 요즘 이렇게 문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다음 OECD에서 문해력을 비교를 했습니다. 문해력 비교한 결과 문해력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의 소득에도 격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도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건강에도 격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 직장인 사례가 나왔었는데 직장인 사례는 직장인이 돼서 문해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돼서도 문해력을 계속 키우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데 승진을 하거나 이런 데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생존,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면 학교에 아예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생존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해력이 인생의 기회, 시험, 승진 시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인생의 기회가 되고, 한편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마디로 이제 그 문해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 바로 문해력이 갖추어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행복의 바탕 한글 문해력 교육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해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여기 보시면 언어 소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문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소양을 교육을 강화한다 하는 거에서 언어 소양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평가했더니 이 집단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집단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위 20%.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잘 읽지 못해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 한 20% 정도, 하위 20%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EBS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조사에서도 기초 미달이 되는 학생들이 한 24%. 그러니까 저희 교실에 한 20%,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문해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우리 학교 생활 적응이나 다른 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그런 아이들을 그냥 문해력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연령별로 이렇게 갈수록 처음에 차이 나던 문해력이 나중에도 그 문해력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해력이 초기에 문해력이 안 좋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정상 궤도에 빨리 올려주는 게 저희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력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존감도 얻을 수 있고, 이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한글 문해력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 두 번째로요. 누가 그러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우리 문해력 교육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담임교사, 기초학년 기관제교사, 협력교사, 학습 클리닉 센터,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기초학년 전담교사, 기초학년 강사 등 여러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1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책임지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누가 하는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글 문해력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추는 것이 훨씬 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 언제는 이렇게 정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방과 후 시간, 정규 수업 중에 별도 시간, 그다음에 공간은 별도 공간이나 교실, 가정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문해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속을 붙여서 해줘야지만 정상 궤도에 있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속을 붙여서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으로 무엇을 어떻게가 남았는데요. 이 무엇을 어떻게는 바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 그럼 무엇을 가르치냐? 무엇은 당연히 한글 문해력이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한글은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한글의 내용은 크게 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에 보면 한글 자모음의 개수는 담자음, 복자음, 그리고 단모음, 복모음 해서 총 4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받침은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초성에 썼던 걸 갖다가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써서 총 27개가 되겠습니다. 27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숫자들이 있는데 399, 1773, 1172는 무엇을 나타내냐? 이 글자들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단자음, 복자음 19개와 단모음, 복모음으로 399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399개에다가 받침 27개를 곱하면 1773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1172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은 1172자를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40개와 27개만 알면 되게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아주 위대한 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글자를 이제 우리가 한글 교육을 시작할 때 교육 내용으로 모음, 자음, 그 다음에 받침 없는 글자, 받침 있는 글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 글자 친구 이야기라고 해서 이야기로 수업의 처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 글자 친구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모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요. 다음에 자음 글자 친구 이야기를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음 교육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합성 글자도 이런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다음 복잡한 글자는 바로 받침이 있는 글자가 되겠죠. 이 받침이 있는 글자도 이런 스토리, 이야기로 함께 시작하면 좀 더 아이들이 부담을 덜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는 어떻게 발달할까? 읽기는 뭐 아동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에서만 길러지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초기 아동기가 되겠는데요. 초기 아동기에는 읽기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음운인식 능력, 낮자 소리 대응, 자모 읽기, 일견단어 읽기, 유창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음운인식 능력은 저희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입학 전에 발달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음운인식 능력은 학교 들어오기 전에 가정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서 문해 환경을 갖추고 소리내 읽어주기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학교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낮자 소리 대응부터 일견 단어까지 초기 문해력 읽기 지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읽기의 최종 목표인 읽기 유창성. 유창성은 또 유창성 지도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운 인식 능력 키우기는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돼서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책 읽어주기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책을 많이, 집이나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면서 다양한 말놀이 또는 의성어, 의태어를 갖고 놀거나 거꾸로 말하기를 통해서 음소 단위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음운 인식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이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활발한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과 학부모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음운 인식 능력을 키워주고요. 양보다는 질로 많이 읽어주기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과 밀도 있는 읽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책을 읽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책을 읽어줄 때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교육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표지 내용을 보고 내용을 추측하기. 표지에 뭐가 있어? 이렇게. 다음. 경험과 연결지어서 자,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뭐가 보이니? 또 너는 이런 경험이 있었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동시 노래를 불러 노래의 율동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음운인식을 키울 수 있고, 자, 그림책에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 그림을 탐색하면서 읽고 또는 유사한 말을 찾아서 바꿔 읽으면서 어휘력과 음운인식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놀이 동시집이라는 동요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1권부터 4권,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써 있는 제목들은 바로 동요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기 있는 말놀이 동시집에 있는 이런 시들이 다 동요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 율동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음운 인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음절 수준과 음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연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 수준에서는 인지, 변별, 생략, 첨가, 분절, 합성, 거꾸로 말하면 음절, 대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놀이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유치원, 그다음에 그 학교 입학하기 전에 배우고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런 게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나 이럴 때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음운 인식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절을 이제 나눠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음절 수준과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음소 수세기, 그래서 인지, 변별, 생략, 첨가, 분절, 합성, 대치, 그 다음에 음절 상자를 이용한 음소 합성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음절 수준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음소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어차피 그 교육 내용에서 저희가 자음, 모음, 받침 40개와 27개를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글자의 모양을 보고 이름값을 알고 소리값을 알아야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루한 반복보다는 이렇게 놀이하고 만들어보고 그림책 읽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는 그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뭐 발음 중심과 의미 중심의 그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뭐 다 좋은 장점을 갖고 그 좋은 장점을 절충해서 절충식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학습자를 고려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 다 발달 수준이 다르고 학생들마다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학습자를 고려해서 개인의 맞춤된 지도를 할 때 학생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